스타트업 조직관리의 큰 그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당부의 말이 있는데요. 제가 HR 전문가가 아니고요. 학자도 아니고 경영자거든요. 때문에 방식 그 자체에 집중하시거나 어떤 엄밀성을 보시기보다는 사례와 사고 과정 중심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틀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조직이 모두 다르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이게 바로 써먹어야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얘는 이렇게 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일종의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스타트업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조직 관리를 해오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의 조직 관리는 회사 성장 사이클과 관리 프레임워크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조직 성장 사이클은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조직 구조의 모습이 사이클을 돌면서 반복되는 데에 착안해서 사이클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 사이클을 원활하게 돌기 위해서는 조직 관리를 통해서 리더십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단단한 조직 문화를 구축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채용부터 퇴사까지 구성원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여기서 리더십을 발굴하고 조직 문화를 유지하며 또 내보내야 될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지 이 프레임워크를 정리하였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저는 조직 관리를 이해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 사이클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패스트 캠퍼스를 기반으로 한 가상의 B2B 교육회사를 예시로 잡아봤어요. 처음에는 4명이 제각각 자기 일을 할 겁니다. 회사마다 이게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 패스트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꼴베이스 조직, 목적 조직으로 시작했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다음에 설명할 과정관리 조직, 기능 조직으로 시작하는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IT 서비스 회사죠.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마케터 이런 식으로 각자 기능을 맡으면서 시작하는 게 좋은 예시죠. 어떤 예시로 시작하든 간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같습니다. 목적 조직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보죠. 처음에는 강의 기획, 강사 섭외, 강의 세일즈, 강의 운영 이 모든 기능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해냈어요. 분업화하는 것보다 이렇게 각자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담당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에서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잘하면 결과가 빨리 나와요. 성과도 각자 책임지면 되고요. 사실 회사의 성과는 저 4사람 각각의 성과를 합치면은 결과가 되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사실 심플하죠. 하지만 이런 조직이 점점 강의가 늘어나면서 파이프라인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사람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경험이 늘어감에 따라서 모든 업무들이 고도화될 거거든요. 처음에 프로덕트 마켓 핏 맞출 때는 기능들을 고도화할 필요가 없었어요. 핵심 기능 하나를 빠르게 잘 구현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게 중요하지 나머지 곁다리 기능들을 하나하나 다 엄청나게 신경 쓸 필요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게 한번 팔리기 시작하고 비즈니스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다 문제가 됩니다. 다 중요해지고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제공하는 게 필요해져요. 그러면 처음에 PMF 때에 비해서 업무의 난이도가 점점 상승합니다. 거의 수직 상승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4사람의 역량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A는 기획을 잘하는데요. B, C, D는 그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요. 혹은 B는 마케팅을 정말 잘하는데 D는 마케팅에서 너무나도 많이 뒤떨어지다 보니 다른 성과를 깎아먹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들 간에 어느 순간부터 퀄리티 컨트롤이 쉽지 않아지기도 합니다. B는 이런 룰로 일을 하고 있는데 C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사실 4명일 때는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인원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면서 8명 넘어가고 10명 넘어가고 15명 넘어가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 업무 효율화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도 전혀 되지 않고요. 성과 예측 절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차가 너무 크니까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채용이 점점 힘들어져요. 처음에 저 ABCD 창업팀이 시작할 때는 꽤 낮은 수준에서 모든 업무들을 다 커버하면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팔리기 시작하고 조직이 커가면서 한 15명째쯤 됐을 때 사람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이 모든 펑션들을 다 수행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건 거의 유니콘에 가까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점점 더 높아지거든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이 퀄리티 컨트롤 안 되고 업무 표준화 안 되고 채용 절대 안 되고 이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 보통 다음 형태의 조직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과정관리 조직이죠. 기능 조직이라고 흔히들 부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각 기능별로 그냥 그 기능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A가 마케팅을 잘했다면 마케팅팀 팀장을 A를 배치하고요. C가 세일즈를 잘했으면 세일즈 팀장에 C를 배치해요. 이런 방식으로 각 팀들을 분리하고 그 팀들은 하나의 기능을 전담하도록 세팅합니다. 이러면 사람들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동안 이거 마케팅, 세일즈, 제안, 운영 싹 다 제가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하나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동안 이거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안 좋은 게 보여도 고칠 겨를 없었는데 이제는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이런 것들 다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컨베이어 시스템을 만든 거죠. 이렇게 되면 성과도 올라갑니다. 마케팅도, 세일즈도, 제안도, 운영도 각자 되게 빠르게 고도화되기 시작하고요. 속도도 빨라지고 퀄리티도 높아져요. 그런데 당연히 이런 추세 절대로 계속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한 팀이 한 4, 5명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종류의 문제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프로세스 기반 조직, 과정 관리 기반 조직의 가장 큰 약점은 최종 성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는 점이에요. 각 기능 조직의 리더들은 이 최종 성과, 여기서는 고객 확보와 매출 성장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최종 목표보다는 자기 팀만의 목표, 일종의 프록시 목표에 집중하게 됩니다. 마케팅 팀이면 리드 행선, 세일즈 팀이면은 구매 의사 확인된 리드, 이런 것들이죠. 물론 조직 개편의 초반에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해봤거든요. 세일즈 팀 뭐 힘들지 너무 잘 알아요. 마케팅 팀도. 제안팀, 운영팀이 뭐 힘들어할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가 해봤으니까. 그러다 보니 서로 어려움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맞춰가면서 합니다. 공동의 목표의식 여전하고요. 왜냐면 여전히 그 관성이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각 영역들이 점차 고도화되어 나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추가되면서 이 또 나름의 사정이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처럼 이 최종 목표를 함께 바라보는 동지의 입장이 점점 약해지고요. 이제 내 책임과 남의 책임을 나누는 자세들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부분 최적화, 사일로 형상이죠. 아마 예를 들어서 마케팅 팀은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야, 나 리드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매출이 왜 이래? 이거 세일즈 팀 문제야. 우리 문제 아니야. 이런 얘기 할 거고요. 세일즈도 아마 변명할 겁니다. 야, 니네가 제대로 된 리드를 안 가져오니까 우리가 전환이 안 되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운영도 운영대로 힘들 거예요. 제안팀은 어떻게 이렇게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해서 우리한테 힘들게 만드냐. 이런 식으로요. 또 더 중요한 건 관리 비용이 증가합니다. 리더의 관리 비용이 증가해요. 예전에는 각자 다 최종 목표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각자의 성과를 합치면 됐어요. 모두 같은 목표 바라보고 있으니 알아서 잘했죠. 물론 그 결과물의 퀄리티를 관리하는 거 예측하는 건 어려웠지만 어쨌든 이들은 같은 목표를 보고 달렸고 각자가 가진 목표들도 다 서로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관리의 버든이 되게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서로 다른 목표를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리더는 이 각자 서로 다른 목표를 본 사람들을 잘 조합해서 최종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리더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죠. 커지다 못해서
점점 조직들이 커지고 이 사이에서의 이해도가 떨어지게 될수록, 조직 간의 이해도가 떨어지게 될수록 리더는 점점 더 부담스럽게 돼요. 얘네들을 잘 조정해서 조율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함께 고민할 사람이 없거든요. 다른 리더들, 예전에 나와 함께 했던 리더들 다 각 기능팀의 팀장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다들 자기 입장이라는 게 생기죠. 결국 이 문제를 찾아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리더 혼자만의 몫이 돼버려요. 예를 들자면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각 팀의 리더들은 스스로 난 잘하고 있다라고 주장해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을 거고요. 결국 이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야 되는 건 리더죠. 그들이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그들이 진짜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조직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문제를 바라보진 못하거든요. 결국은 이 문제 찾아내야 되는 건 리더예요. 직접 조직 하나하나 다 까보고 문제 발견하고 고쳐야 하거든요. 이게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그리고 각 기능 조직의 기능들이 너무나도 많이 고도화돼 버리면 이거 하나하나 까서 내려가서 확인하는 것도 힘들어지거든요. 이러면은 다시 이건 진짜 힘들다,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 과정 중심 조직을 목적 조직으로 다시 변경합니다. 목표 관리 조직으로 변경하죠. 그래서 사업팀을 여러 개를 만들고 그 팀에서 최종 목표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펑션들을 그 팀 안에 다 넣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 구조에서 한 사람이 담당하는 걸 이제 한 팀이 담당하게 된 거죠. 우선 바뀌었을 때 어떻냐는 차치하고 이 과정 관리 조직, 기능 조직을 목적 관리 조직으로, 목표 관리 조직으로 변경하는 일은 절대 순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아레나를 줄이는 쪽으로 움직이는 건 너무나도 편안하게 받아들이거든요. 하지만 이걸 늘리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건 아주 큰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마 꽤 많은 구성원들이 저항할 거예요. 또 이렇게 팀 구조로, 사업팀 구조로 변경이 되고 나면 같은 마케터들 사이에서도 팀별로 아레나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들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물론 이게 예전처럼 완전히 한 사람이 모든 걸 담당하는 그 조직으로 넘어가자는 건 아니죠. 저 사업팀 안에서 아레나이 쪼개질 겁니다. 하지만 예전엔 내가 지지 않던 매출이라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 별로 이렇게 유쾌할 수는 없어요. 이건 뭔가 나에 대한 평가가 마케팅 외에 다른 영역들까지도 반영된다는 얘기니까요. 내가 아무리 마케팅 잘해도 내가 일을 잘한 게 아니게 되니까요. 이런 조직의 저항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변화는 리더가 많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리더라 함은 성과를 책임지고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이 그림상으로 4명이 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적 관리 조직은 같은 사람 수, 같은 매출 규모에서 기능 조직 대비해서 훨씬 많은 수의 리더들이 필요해요. 결과를 맡겨야 되기 때문에 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리더들이 정말 많아야 하죠. 이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바꾸고 나면 매우 행복합니다. 각 팀의 리더들이 나와 같은 숫자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와 같은 형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나는 이 숫자를 잘 더하기만 하면 되죠. 이들 저랑 함께 고민해 줄 거고요. 각자가 같은 성과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 시작하고 더 노력합니다. 리더는 너무나도 편해져요.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이 상황도 계속 오래 가진 않겠죠. 처음에는 각자 프로세스 조직으로 협업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들 조율하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서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게 같은 종류의 사업들을 여러 개 팀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사업팀이 그래도 한 2개 정도면 조율할 수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문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고객을 두고 2개의 팀이 경쟁을 해요. 우리 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른 팀이 가져가면 더 잘할 수 있는 일도 뺏어오려고 해요. 중복 리소스 투입되는 일들 너무나도 많아지죠. 내가 개발 인건비 감수하고 만든 서비스 왜 타 팀이랑 공유해야 될까요?
그럼 이 비용 타 팀도 같이 감수해 주는 거 맞아요?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다른 팀은 다시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비용도 같이 분담하니까 우리가 개발할 기능들 기획안 반영해주면 안 돼요? 하면 또 원래 개발하는 팀은 그거 싫은데요? 우리 필요한 거 만들기도 바쁜데 그거 반영하면 늦어져요. 막 이런 종류의 문제들 엄청 많아지고요. 표준화됐던 업무들은 다시 파편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마케터를 뽑는데 뭐 2팀의 JD, 4팀의 JD 다르거든요. 이게 뭐 다른 게 문제는 아닌데요.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R&R도 다르고 나오는 퀄리티도 뭐 어김없이 달라질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또 이 팀의 리더는 제안이나 운영에는 관심 없고 마케팅이랑 세일즈만 엄청 드립할 수도 있어요. 3팀은 운영에 엄청 공을 들이는데 수주를 그만큼 못 태울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보면 계속 아쉬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조직은 성장함에 따라서 이 시작점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조직 규모와 그 다음에 비즈니스의 성숙도에 따라서 꾸준히 과정관리 조직과 목표관리 조직을 오가게 되거든요. 저희는 2016년부터 19년 사이에 거의 1년의 전사 개편을 한 4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했죠. 이런 현상은 사실 현재 저희 4개 CIC 안에서도 좀 낮은 빈도지만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이건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이 조직 변화를 좀 사이클로 정리해보면 이래요. 일종의 정반합처럼 사업의 성숙도가 올라가고 규모가 커지면서 이 사이클을 계속 돕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의 중간에서 끊기게 된 순간 조직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게 되고 문제가 좀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 과정관리 조직이 목표관리 조직으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은 이 최종 성과를 책임질 수 있는 리더십 후보군이 충분히 있는가 거든요. 왜냐하면 과정관리 조직에서 겪는 문제들은 성과를 책임진 사람이 적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요. 때문에 목표관리 조직으로 옮겨갈 때 이 성과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리더십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때문에 이 리더십은 항상 필요 이상으로 발굴해 둬야 되는 자원입니다. 또 반대로 목표관리 조직이 과정관리 조직으로 넘어갈 때 이때 가장 큰 제약 조건은 바로 조직의 저항감입니다. 이 R&R의 변화가 생겨야 되고 업무 영역이 바뀌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커리어가 꼬였다는 생각도 할 거예요. 이런 변화를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조직 문화가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전환을 할 때마다 좋은 인재들이 되게 우수수 계속 떨어져 나갈 거예요. 때문에 정리하면 리더십 후보군의 발굴, 그 다음에 R&R의 끊임없는 변화를 감내해 줄 수 있는 구성원과 그 단단한 조직 문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저 사이클을 꾸준하게 건전하게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럼 리더십을 발굴하고 단단한 조직 문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 어떻게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조직관리 프레임워크인데요. 저것도 심플하게 정리하면 잘 뽑고 잘 성장시키고 잘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모두 사람과 관련된 일이죠. 이 조직관리 프레임워크는 그래서 위에 보면 회사의 관점, 아래 보면 구성원의 관점으로서 이렇게 나눠서 바라보는데요. 우선 회사의 관점으로 볼게요. 조직관리 프레임워크의 윗단은 회사 입장에서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왼쪽부터 채용으로 시작해서 평가와 보상과 그 다음에 이후 관리 그리고 퇴사까지 이 흐름을 한 번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하나하나 먼저 설명을 드리면 채용은 후보자와 함께 활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나름의 단계 기준이 필요한데요. 이 기술적인 영역은 좀 제외하고 피셋에 대해서만 보자면 저는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과 가치관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게 사람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확인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나와 다른 시간을 가진 사람을 뽑게 되면 이 결정 자체는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결정과 방향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계속 생겨요. 예를 들면 우리는 교육회사인데 이렇게
한 가지만 집중해도 되는 거예요? 라든지 교육은 그래도 최대한 저렴하게 제공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종류의 생각들이죠. 저희는 교육을 영리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생각들은 이 조직과는 맞지 않아요. 이건 그냥 가치관의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다름을 확인했다면 다른 길을 가는 게 맞겠죠. 둘째로는 이 다양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사결정의 방향, 가치관은 당연히 얼라인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다른 종류의 다양성은 필요해요. 인적, 성향적, 경험적 다양성, 이런 다양성은 조직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좀 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해외 진출 방법을 찾는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이직해온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강사님 해외에서 콘서트 같은 거 한번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저희 입장에서 무슨 강사가 밖에 나가서 콘서트를 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콜로소 초반 해외 시장 검증 과정에서 강사님이랑 같이 대만에 가서 이제 일종의 콘서트처럼 머리를 자르는, 헤어 카테고리에서 머리를 자르는 강의를 오프라인에서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호응도를 보고 해외 시장 나가야겠는데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다양성은 기존의 조직 혹은 리더가 생각하지 못했던 답들을 내어주고 해결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에 대한 판단 필요합니다. 이건 특히 이 학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전문가 풀을 채용할 때 어떻게 보면 경험과 역량, 이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일, 이런 일을 할 때 훨씬 더 중요해지는데요. 예를 들면 유사한 경력의 CFO를 채용하더라도 그가 가진 관점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CFO를 한 5번 바꾸면서 학습한 점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채용 과정, 채용의 판단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에 맞춰서 이 조직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엔 평가 부분을 신경 쓰게 되죠. 합류를 결정한 사람한테 일하는 방식, 이 조직에서 일 잘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줘야 하는데 이거 말로 설명해 주는 것보다 평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럼 이 평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인재가 어떤 인재인지 정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조직에 맞춰서 평가할 수 있고 그래야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리더십을 발굴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가치 있는 인재를 정의하는 방식을 저는 3단계로 나누는데요. 개발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지라의 이슈 타입 활용해서 저는 가치 있는 인재를 정의를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는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일종의 합의 과정인데요. 이 합의가 항상 어려운 이유는 당연히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이게 평가는 항상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이만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회사는 이만큼 잘했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요만큼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회사는 이만큼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문제를 합의에 도달하는 게 항상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저는 평가 항목을 언제나 yes or no로 답변할 수 있는 명제 기반으로 설계를 하고요. 이것도 저희가 예시랑 함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평가를 하고 나면 이 평가 내용에 대해 상호 합의가 있음을 확인하는 컨센서스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 노무 이슈까지 생각하면 어느 정도 형식도 필요한 일이고요. 이렇게 평가가 이뤄지고 나면 보상 또한 필요합니다. 어떤 가치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보상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보상의 핵심인데요. 역할, 성과, 역량에는 각각 보상 방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연봉 상정 방식, 직무 특성에 따라서 혹은 시장성에 따라서 등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게 시장 가치로 산정해야 되는지 내재 가치로 산정해야 되는지, 혹은 연봉의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상률로 얘기해야 되는지 혹은 연봉의 직무별, 직급별, 레인지로 얘기해야 되는지 이거 모두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상은 한 사람 한 사람만의 보상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조직 전체로 봤을 때
이 사람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도 또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피드백 루프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이 구성원과 계속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문해야 됩니다. 다양한 사고 실험들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조직에 맞는 건지, 이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재확인해야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쭉 오가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두 번째와 세 번째, 평가와 보상은 결국 리더십을 발굴하는 핵심 역할입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 인재들한테 성장 방향을 알려주고, 이 다양한 보상 형태를 통해서 신뢰를 단단히 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구성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채용이 아니라 입사죠. 입사 지원자를 만들려면 우리 회사가 올만한 곳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게 모든 게 좋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또 안 좋은 점만 이야기하면 의미가 없죠. 이걸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우리 회사가 눈에 들어오고 뽑을 만한 사람들이 지원하게 만들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좋은 인재는 결국은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발품을 팔아야 할지, 무엇으로 설득해야 되는지, 회사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더 유효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오면 회사 입장에서는 평가였죠. 구성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하기 좋은 조직은 대표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조직입니다. 의사결정, 이 회사의 의사결정을 내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나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일하기 좋은 조직이죠. 제가 피드백하기 전에 구성원들이 알아서 가져와주면 너무나도 좋거든요. 반대로 구성원 입장에서 대표가 어떻게 피드백할지 그냥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면 구성원 입장에서도 정말 좋을 겁니다. 이런 예측 가능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의 3요소라고 부르는, 저는 어백 특징, 경영자의 성향, 그리고 속해 있는 환경 3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조직의 3요소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기준들을 잘 정의하고 전략적으로 이 기준들을 반복적으로 각인시키듯이 소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보상 측면에서 지원자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어떤 가치를 증명해야 이 회사에서 보상이 커지는지를 아는 것이거든요. 이 중간관리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내야 회사에 가장 큰 결과를 가져와 줄 수 있는지, 주니어 입장에서는 혹은 사업 리더 입장에서는 뭘 해야 회사에 가장 큰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다 다르거든요. 때문에 보상 측면에서 지원자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지금 나의 위치에서 나의 역할, 나의 책임 수준에서 어떤 결과에 집중해야 내가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회사에 계속 다녀도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자문해야 됩니다. 평가 미팅 통해서 내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지도 재확인해야 되고요.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회사가 제공해 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와 동일하게 회사에서의 그 일관성 있는 리더십, 그리고 이 보상 부문은 어떻게 보면 단단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는 기본이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결국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목적 조직과 기능 조직을 계속 오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종의 필요악, 차악이거든요. 특히 인적 규모가 커져야 되는 사업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중요한 이 성장의 길목에서 조직의 구조가 주기적으로 변화해야 될 텐데, 이때 필요한 것이 충분한 수의 리더, 그리고 단단한 조직 문화입니다. 이 두 가지를 충분한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이 채용과 평가, 보상, 퇴사로 이어지는 이 조직관리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작동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이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전체 구조이자 개요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맨 왼쪽에 있는 프레임워크 맨 왼쪽에 있는 2번 채용 부문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